서울역과 행신역 사이의 철도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서울역과 용산역 등을 출발하는 KTX와 일반 열차 운행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말 앞두고 이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선 관광버스 3대와 트럭 3대 등이 포함된 7중 추돌 사고로 수련회를 다녀오던 학생과 교사 등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지난 14일에도 수학여행을 떠난 3학년 학생 5명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 당국이 서해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 그 가운데 2단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지 보름 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오하이오급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경찰이 지난 3개월간 1년 전보다 21% 증가한 3,67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문제 규탄 대회를 예고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조장해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멀티버스를 구할 무한한 힘. 마침내 10배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 대표 건전지 팩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6월 대개봉.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프리드라이프 업계 최초 선수금 2조 원 달성. 당연한 결과다. 프리드는 늘 고객 앞으로 나아가 먼저 준비하고 일했으니까 그렇게 앞서간다. 1위답게 고객과 함께 프리드라이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2주년 빅 이벤트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관진 프리미엄.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앱도 전화도 1577. 내 곁으로 항상 의료 가까이 내 곁으로 건강을 가까이 의료를 내 곁으로 내 곁 의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내 곁 의료 심평. 다시 만나게 될 새로움. 청정과 첨단이 공존하는 더 빠르고 더 가깝게 연결된 독특함의 개성이 넘치는 세계의 중심 글로벌 도시로 여기 이곳 완전히 새로워진 강원 나이스 투 민유 강원 특별자치도. 모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누구나 내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이 되는 근로복지공단. 당신의 완벽한 시간을 위해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칩니다.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이곳 카스카디아. 늦으면 안 돼. 얼마나 남았지? 아직 열려 있어. 서둘러. 키 성장 지금이야. 아이클 타임! 키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우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두드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이었던 그리고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보름 만이었던 어제 북한이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도발 다음 날에 미 해군의 대표 전력인 SSGN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전보다 잦아진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의 전개, 어떤 배경과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더기 폭락으로 제2의 라더견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부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고가 잇따른 금요일입니다. 먼저 사고 속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에 철도 선로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동이 많은 주말을 앞두고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승객들 각자 목적에 따라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을 텐데 서울역이 지금 보면 평소보다 더 붐벼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서울역 대합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휴일을 앞둔 금요일 오후인 만큼 원래도 이곳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오늘은 열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통로로 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제 뒤로 이제 전광판이 보이실 텐데 서울역을 출발하는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제 오후 4시인데 이제 막 1시 반 열차가 출발하겠다는 공지가 나오는 상황이라 정말 열차가 언제까지 지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역과 용산역, 행신역을 출발하는 KTX와 일반 열차 대부분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 오늘 낮 12시 반쯤입니다. 경의선 상선, 고양과 서울 구간에서 전기의 공급이 갑작스럽게 끊긴 겁니다. 당시 해당 구간에 달리던 KTX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 175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상당수가 지금 전기 공급 장애가 생긴 고양기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현재 코레일은 문제가 생긴 상선을 제외하고 하선을 통해서 양방향 운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속도가 당연히 느립니다. 이러다 보니 고양기지에서 차량 출발 자체가 줄줄이 늦어지면서 경부선과 호남선 등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YTN으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용산역에서 낮 1시 반에 출발하기도 돼 있던 열차가 3시가 다 되도록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시민 불편이 정말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가 사고 직후에 이제 현장으로 급파돼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파가 큰 사고인 만큼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기다리다 지친 이용객들이 대합실 바닥에 지금 앉아 있다. 그리고 전광판에는 줄줄이 열차 지연 이 알림만 뜨고 있다. 출발 예상 시각은 없이 지연 공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 걱정과 혼란이 큰 상황이라고 강민경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도 불편이 크겠지만 당장 내일 주말이어서 시민 불편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혹시 복구 시간은 나왔습니까? 네, 코레일이 현재 안내하고 있는 복구 시간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어서 전기 복구에 힘쓰겠다고는 하지만 이 사고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으로부터도 약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서울역이 대혼란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특히 열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고 지연 시간이 더 길어질 경우 여파가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오기 전에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대합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코레일 측이 밝히고 있는 시각이 지금 예상 시각입니다만 6시에서 7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3시간 정도는 좀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속보 또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수련회 사고 속보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던 중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수십 명이 연쇄 추돌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중학교는 이틀 전에도 3학년 수학여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홍천 관광버스 추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혼란의 사고 현장일 텐데 다친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대부분 중학생이라고 하던데 언제 발생한 사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26분쯤입니다. 제 바로 뒤에 있는 이 차량이 사고 차량입니다. 이 사고 차량을 좀 보여드리면 관광버스인데요. 차량 앞 유리가 이렇게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차량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하게 부서졌는데 이 모습만 봐도 당시 추돌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44번 국도 동홍천 나들목 인근입니다. 관광버스 세대와 트럭 세대, 승용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특히 관광버스에는 서울 송파에 있는 모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들이 차 한 대당 25명에서 30명씩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평창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하고 복귀하던 중이었는데요. 추돌 사고와 함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 가운데 2명과 운전자 1명은 골절 등으로 다쳐 인근 춘천에 있는 병원 2곳으로 나눠 옮겨졌고요. 현재까지 학생 72명과 교사 4명, 버스기사 3명, 트럭 운전기사 3명 등 82명이 경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사고 현장에 구급차를 포함해 장비 2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현장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학교가 이틀 전에도 수학여행에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에도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학생은 2학년, 이틀 전 사고는 3학년 학생인데요. 강원도 강릉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3학년 학생 5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3학년 학생 가운데 학생 5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의 한 도로에서 해당 중학교 3학년 수학여행단 28명이 탄 버스와 1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5살 이모 양 등 중학생 5명과 화물차 운전자 60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로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건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같은 버스 회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게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 사고 현장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6년 만에 입항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B-52 폭격기도 괌 공군기지에 재배치돼 한반도 출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는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입니다. 운항 자체가 비밀인 핵추진 잠수함의 모습을 공개한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폭 12.8m의 세계 최대 규모로 사정거리가 2,5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장착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 요원을 태우고 다니며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시건의 방한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미 전략 자산을 자주 보여줘 상시 배치 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 일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해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은 장착하지 않았더라도 재래전 능력으로 굉장히 강력한 잠수함을 보냄으로써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시건함은 22일까지 머물며 우리 해군과 연합특수전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미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 SSBN 방한과 관련해 한미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 넉 대도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됐습니다.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미국 본토로 복귀한 지 2달 반 만인데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반도에 출동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 일본과 함께 알래스카에서 실전적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와 엘멘돌프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 전투 훈련으로 우리 공군에서는 KF-16 6대 등 항공기 9대와 임무 요원 1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 참가 전력은 공대공, 공대지 임무와 실무장 폭격, 항공 차단, 근접 항공 지원, 화물 투하 훈련, 공중 구비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정부는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을 도운 북한인 부부 2명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에 수차례씩 찾는 국방과학원. 첨단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의 미사일 메카와 같은 곳으로 무기개발 기관이라는 실체를 숨기고 싶을 땐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이중 명칭을 사용합니다.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40톤 포수 추진력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해 국방과학원의 중국 베이징 지사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베이징 지사 대표인 최철민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소속인 최철민의 부인 최은정도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이중용도 베어링 주문에 관여하는 등 남편을 도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부품 수입을 위해 중국과 이란 등 외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며 최철민 부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2 DPRK individuals for support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So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hold people accountable for such activities.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Say that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ed today's DPRK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이 이번에 북한인 부부 2명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올린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군 당국이 서해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 2단 동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지 15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당국이 인양 여건 탓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화면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인양 작업 경과 알려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북한의 우주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 잔해가 추락한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서 인양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잔해 일부가 수심 75m 아래 차진 털에 묻히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를 3단계로 나누어 물 위 함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원통형 발사체의 상단부 단락 부위에 디귿자형 고리를 걸고 하단부 관통구는 와이어 연결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수면 아래 10m 지점까지 발사체를 끌어올린 뒤 끊어진 방지를 위해서 보강 와이어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발사체를 건져 올려서 갑판 위에 적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류 0.2에서 2노트의 수중 시야가 50cm에 불과해서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화면, 발사체 잔해 일부 화면은 잠시 뒤에도 전문가 대담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인양된 발사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군은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우주발사체를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항으로 옮겼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공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핵심 부품이 나올 경우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양된 발사체 표면에는 천마라는 글자도 확인이 됐습니다. 애초 북한이 밝힌 발사체명 천리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발사체는 전체 3단 가운데 2단 상단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체 잔해 외에 엔진과 위성 탑재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인양 지점과 다른 지역에서 발사체 잔해로 추정되는 직경 2, 3m의 원형 고리 부품도 지난 5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번 달 상순으로 예고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연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에서 전원회의 개최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지난달 3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로 상반기 사업 성과를 평가하려던 전원회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은 그동안 전원회의 개최 이후 다음 날 공식 매체를 통해서 개최 사실을 보도해왔다면서 관련 동향을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 유도탄 잠수함 SSGN 미시간함이 오늘 오전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따른 경고의 메시지이자 또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이행의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SSGN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D 입체 증강현실 그래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넘겨주시죠. 자,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모습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미시건함 길이가 170.6m, 너비가 12.8m, 축구장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승조원 150명이 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SSGN. 미시건함은 미국의 순항미사일의 대명사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걸프전, 또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 수백 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2,500km의 정밀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미시건함은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150여 발이나 장착을 해서 전략 핵 잠수함 SSBN 못지않은 전략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위원님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SSBN에서 SSGN으로 개조했다는 건 어떤 건가요? 냉전 시대에는 핵 대결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발사할 수 있을 만한 SLBM의 수를,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타트 2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양쪽이 모두 다 보유하게 되는 핵탄두의 규모하고 운용 전력의 규모를 서로 감축을 하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SLBM을 탑재를 할 수 있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일부 함정이 토마호크를 운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성능 개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2달 전에 괌에 전개했던 게 메이남이었거든요. 그것도 오하이오급은 같았는데 그때는 SSBN이고 이번엔 SSGN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B가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서 탄도 미사일을 의미하는 거고 G가 가이디드 미사일이라고 해서 재래식 이제 유도 미사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부산 작전기지 입항
예상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데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괌 얘기했었는데 괌 때는 이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북한이 아니다 이런 또 해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거리는 어디까지나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거리가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으나 뭐나 모두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용한 전력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자, 2달 전에 괌에 전개했던 메이남. 그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필리핀 해역의 메이남이 모습을 드러내서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들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이번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워싱턴 선언의 이행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워싱턴 선언의 이행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SSBN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양상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인지전이라고 해서 실제 전쟁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서로 심리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영역의 전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라는 과시를 하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리가 겹쳐서 못 들었는데 인지선이라고 하셨나요? 인지전이라고 합니다. 인지전, 네. 인지전에 대한 개념도 한번 들어봤고. 자, 그러면 SSBN의 한반도 전개도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건가요? 추가 전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워싱턴 선언의 합의 내용도 있으니까 충분히 네. 가능한 내용인데 다만 한 가지 뭐 좀 강조를 할 부분은 네. SSBN이 너무 모습을 자주 노출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전력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배가 물속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야지 네. 실질적인 억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좋지 않은 건가요? 실질적인 작전 능력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한 척이 예. 잠수함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 잠수함이 미국에도 16척밖에 없는 잠수함이거든요. 네. 예, 그 잠수함 중에서 한 척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모습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이런 예, 자산들은? 작전 위치라던가 어디서 작전을 하는지 어떤 형태로 운용을 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최대한 감추는 것 그것이 그 핵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부는 이번 SSGN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해군이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조금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가요? SSBN에서 SSGN으로 성능 개량을 하면서 네. 원래는 SLB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경이 두껍습니다. 네. 반면에 토마호크나 이런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아지니까 SLBM 한 개가 들어가던 발사관에 토마호크 7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을 하고 그리고 발사관 중에서 2개 정도를 특수전 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성능 개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시건함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잠수함 위쪽에 약간 블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잠수함 그 특수전 요원들 그러니까 실팀 요원들이 그쪽에서 작전을 하고 투입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데 B-52 전략 폭격기 넉 대도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가 됐습니다. 역시나 북한을 향한 건가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것 역시나 인지전 양상이 변화하니까 과거에는 조금 더 천천히 뭐 발표를 한다던가 이렇게 알리거나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좀 더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이전과의 변화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B-52 전폭기가 괌에 전개되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뒤에 공개를 했는데 이번엔 전개하는 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전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B-52 역시 워싱턴 선언에 따른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이행을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핵 추진 잠수함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우리나라랑 괌에 잇따라 전개된 건데 태평양에 있는 괌에 북한의 압박이 된다. 바꿔 말하면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행동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역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발해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건함의 입항에 임박해서 어제 사실은 미사일 활동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비난 활동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으로 미시건함의 활동 관련된 내용이 노출됐을 가능성까지도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북한의 도발, 지난달 발사체 발사 실패 이후 5월 30일 이후 보름 만으로 북한이 이제 추가 발사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도발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번 떨어졌던 발사체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저희가 아까 새로 들어온 화면을 통해서 조수연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화면을 좀 유심히 보셨는데 아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양된 발사체 잔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2단 발사체의 연료통이나 산화제 관련된 그 통의 일부 구조물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영상상으로 확인되는 걸로는 엔진 쪽 부분들 그리고 앞쪽에 위성체가 달려있는 이쪽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상으로 아까 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천마라는 글자가 좀 눈에 띄고 애초 북한이 밝혔던 천리마와 좀 차이도 있고 혹시 차이점, 뭐 이상한 점이나 특이점 없으셨어요? 원래 북한이 활동하는 거하고 어떤 좀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내용들하고 일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뭐 천마하고 천리마 사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냥 의미 측면에서 조금 차이를 두자면 천리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천리를 달리는 말 그리고 과거에 김일성의 그 독립운동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과대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던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송이 됐고 한미가 공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밀 분석에 들어갈 텐데 이걸 토대로 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부품을 썼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보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말하자면 범죄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수사기법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그냥 일단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저렇게 잔해에서는 단순히 구조물만이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구조물은 물론 화학물질도 뭐 검토할 수 전자제품들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안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좀 언급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 이번 이 인양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베일을 벗나 안 벗나 좀 제목을 많이 달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질문드리면 이미 사실은 공개된 내용들, 그러니까 분석이 사전에 진행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현재 발견된 잔해물에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크게 많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앞으로 추가 인양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 질문드리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이제 전한 건데 북한의 신형 무인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드론의 날개 폭이 한 35m 정도인데 북한에서 공개한 것 중에 최대 크기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35m라고 한다면 대략 한미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워크의 날개 길이가 약 40m급입니다. 39.9m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MQ-9 리퍼라고 부르는 또 중고도 무인기가 있는데 이게 대략 한 20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형태의 무인기가 위성 영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 지역에서 불상의 전투임무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신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전투임무기 같은 것들도 위성 영상에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장비인지 아니면은 목업에 불과한 건지 이것들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활주로 선상에서 저렇게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진 무인기가 식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기술 교류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좀 정찰용 무인기랑 비슷한 건가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도에서 고고도 무인기들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엔진을 사용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날개를 통해서 양력을 많이 얻기 때문에 고도하고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임무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넓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류성엽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보복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신상공개에 대한 정부와 여당 논의부터 알려주시죠. 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선 담당 법무부 관계자가 관련 법 현안과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특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신상 공개라며 이와 관련된 입법 문제를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지금은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토요일인 내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인천 부평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여해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내 오염수 검증 투기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수산물을 먹지 말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어민들 다 굶어 죽으라는 뜻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스스로 괴담을 조장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고 수산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티베트 방문 일정이 있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문화협력 교류 취지로 베이징으로 출국한 민주당 의원 7명은 오늘부터 열리는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추진한 방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계속됐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히 티베트 방문으로 중국 정부의 대티베트 정책을 비롯해 외교 책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의 자주 독립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의 100만 원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국과의 정세가 악화할수록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중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대사 등과 연관지어가는 게 아니라며 문화 교류와 협력 차원의 방중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 방중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2달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교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는 또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미리 알박기 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어제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하고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표결에 참여해서 의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런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파기환송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20억 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1, 2심은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만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 해당 고등학교에선 실제 처벌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특보 아들이 제약했던 하나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특보 아들 논란이 있었던 2012년에는 이런 내용의 학폭위 2건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하나고는 같은 해 이 특보의 아들이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데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설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생존자회 그리고 유족회는 오늘 권 수석 대변인과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200여 명을 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려 했다면서 당 최고위원 등은 이를 옹호하고 오히려 함장 책임론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 징수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본적인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보강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외사촌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았다는 50억 원의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박 전 특검 지시를 받고 대신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변호했던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 씨도 소환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낮 1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BTS 무대 의상 전시와 포토존, 주요 공연 상영회 등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후 5시에는 BTS 리더 RM이 팬들과 소통에 나서고 저녁 8시 30분부터는 30분간 방탄소년단 10주년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광업계도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호텔 숙박 상품은 거의 다 팔렸고 세금 환급 등 담당 직원을 증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BTS 공연 의상 7벌을 전시 중인데 팬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incredible. It's honestly it brings a lot of memories and just because I've seen Dynamite live at concert and just seeing the outfits, it's really cool. 다른 호텔에선 BTS 관련 티셔츠 등이 담긴 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70만 원이 넘는데 90% 넘게 예약됐습니다. 최근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BTS가 마셨던 와인들을 이용해서 메뉴를 구상을 했어요. 한국관광공사는 이른바 BTS 로드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호주 팬 28명은 BTS 멤버가 즐겨가던 식당과 앨범 사진 촬영지 등을 열흘 동안 구경했습니다. BTS Australia Army Tour this year is particularly special because Australian Army get to be here in Seoul in Korea for the 10th year anniversary of BTS. 한 대형 백화점은 세금 환급 담당 인력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인 고객이 평소보다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여 통역 서비스와 세금 환급 서비스 등 외국인 관련 혜택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페스타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주말 사이 열리는 BTS 행사에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주최 측과 함께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사이 2023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장 주변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도로를 모두 통제합니다. 또 여의상류 나들목과 국제금융로 등 주변 구간도 사람이 몰리는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행사에 불꽃놀이가 포함돼 있어 일시에 많은 인원이 교량과 도로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며 대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가 끝난 뒤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교통수송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 여행 관련 상담 건수는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와 위약금 관련 불만이 4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측의 계약 불이행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여행 관련 불만도 늘어 지난달 숙박시설 관련 상담 건수는 996건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습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 주문이 급증하면서 산지에서는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잦은 비에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80%가 나오는 전남 신안입니다. 뙤약볕 아래 꽃처럼 피어난 소금을 모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중장비가 천일염을 쉴 새 없이 담아내고 근로자들은 포대를 화물차에 싣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최근 몰려든 천일염 주문에 창고에 쌓아둘 겨를도 없이 출하되면서 천일염 저장 창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김장철이 아닌데도 천일염 주문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2년 정도 쌓아놓고 쓴맛을 내는 간수를 빼야 하는데 그 전에 족족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도 좀 딸리고 또 온전히 터지면은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또 우려하는 마음에서 또 한 가마에 먹을 놈을 갖다가 10가마씩 보유하다 보니까 요즘 천일염 산지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2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4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갈수록 염전 면적 자체가 줄고 잦은 봄비에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5월달이 계속 주마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밖에 소금 못 내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에 이렇게 출고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주문 물량은 쏟아져 들어오고. 천일염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사재기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자들은 천일염 가격 상승을 반기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다시 소비가 둔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혜입니다. 엔화 가격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내에선 쌀 때 사두자, 이른바 엔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싼 값에 쌓아뒀다가 가격이 오를 때 환차익을 기대하는 건데요. 주로 은행의 엔화 예금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엔화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을 보면 총 8,082억 엔입니다. 지난달 말 6,979억 엔이었으니까 불과 열흘 남짓 만에 1,103억 엔,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15.8%나 급증한 거죠. 엔화 값이 대체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올해 엔화 가치 추이를 보면 4월 말 100엔당 1,000원을 넘나들었던 원엔 환율이 이번 달 들어 90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올해 최고점과 비교하면 9%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엔저 현상이 이어진 배경, 역시나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이번 달은 동결로 잠시 숨을 고르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만큼은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자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엔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엔화의 인기가 높아진 걸까요? 바로 회복 기대 심리입니다. 지금 사면 조만간 오르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인데요. 실제 니케이 지수는 33년 만에 33,000선을 돌파했고 국내에서는 일본 주식을 사는 투자자, 이른바 일학개미들도 늘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 심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엔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엔테크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만큼 섣불리 단기간 수익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한국전력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 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잦은 철도 안전사고가 영향을 미치며 2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재무 상태가 악화한 한국전력은 미흡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영업 손실이 약 33.9조 정도,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36에서 약 494%로 좀
크게 급증을 하였고요. 이 단기 손실 같은 경우도 24조 4,300억 정도나 되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임원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등급을 받았어도 재무 위험이 높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는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1, 2급 직원은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 6개사의 임원 성과급은 50%, 1, 2급 직원은 25% 삭감됩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이 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게는 성과급 100% 자율 반납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 성과 비중이 커지며 에너지 공기업 12곳의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 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습니다. 또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선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는 도로공사 등 19곳이었습니다. 한편 경영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주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사과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가 사전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 경기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발표에서 최근 수출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라면서 상반기에 안 좋았던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단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중국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틀 전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더기 폭락에 제2의 라더견 사태가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폭락 하루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 4개, 코스닥 1개. 자, 이틀 전 발생한 하한가 사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이죠. 이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이 당일 오전 내내 약세를 보이던 박림이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먼저 급락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 뒤이어 동일금속이 하한가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5개 종목이 폭락하는 데 걸린 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동시 하한가 사태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5개 종목 모두 2, 3년에 걸쳐서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최근 3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350% 넘게 오른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오르다 이틀 전 갑자기 급락한 겁니다. 또 이들 기업은 모두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적은 거겠죠. 여기에 시가총액도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인 중소형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주가를 관리하기 쉬운 구조였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 때문에 제2의 라더견 사태가 다시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컸는데 2달 전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요? 네, 2달 전 급락 사태 때는 이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하는 CFD가 중심에 네. 있었습니다. 네. 이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 매매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던 건데요.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온 곳도 외국 증권사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여러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 증권사 중에는 아예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하한가 종목의 신용 잔고율도 2달 전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이 신용 잔고율이란 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 비율이 5% 안팎에 그친 겁니다. 라더견 사태 당시 종목들이 10%대를 넘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예.
라더견 사태 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지금 뭐 시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하한가 사태 직후에 이 한 인터넷 투자 카페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 가입자가 6천 명이 넘는 바른투자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상당수가 이번에 하한가를 친 종목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추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에 이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이번에 폭락한 종목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급락했었는데요. 당시 강 씨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서로 투매에 나서다 보니까 어이없는 폭락이 이어졌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입장은 비슷합니다. 이 YTN 취재진과 만나서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은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다. 투자 여부를 결정한 건 개인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증권사의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이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건데요. 본인도 이번 사태로 깡통 계좌가 됐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나도 깡통 계좌다, 나도 피해자다. 지난번에 좀 봤던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튼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검찰은 이 폭락 하루 만에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강 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 씨가 이번 하한가 종목과 관련해 이 비정상적 거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다소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검찰과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종목을 주시해 왔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빨리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시장 개입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하한가를 기록한 당일에 바로 이들 종목에 대한 거래 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이 두 달 전 주가 폭락 사태 때는 하한가가 장기간 이어져서 피해가 컸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검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당국도 강 씨를 포함해서 이 투자 카페와 해당 기업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상장사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게 없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거래가 곧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하한가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앞으로 진행될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경제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준금리 관련 소식인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10차례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을 일단 멈춘 겁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날 발표한 결정문을 보면요. 금리 동결을 이번 이 회의로 환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거의 모든 위원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인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종 금리 수준입니다. 최종 도달할 목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건데요. 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가정한다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동결 결정을 두고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적 멈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파적 멈춤이다. 자, 이런 연준의 입장은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거라고요? 네,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동결할 거다 이렇게 이번에는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앞으로는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상이 조금은 빗나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예상과 달리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목표를 더 높인 거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률 전망치는 오르고 예상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이 추가 인상 여지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도 이 매파적 입장에 힘을 싣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리 동결 자체는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환율이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자금 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계속되는 등 양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 멈춤에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이번 동결로 1.75%포인트인 한미 금리차 일단 유지되긴 했습니다만 이 연준 전망대로 0.5%포인트 추가 인상하게 된다면 역대 최대치인 2.2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한은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이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올라서 둔화하기 시작한 물가 상승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은 입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아진 건데요. 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은이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시간을 번 만큼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동결하고 이 시장 상황을 지켜볼 거라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무더기 한가 사태 그리고 금리 전망까지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육부가 모의평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평가원이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총리실과 함께 합동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이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6월 모의고사에서 교과 과정 외 출제를 문제 삼아 대입을 담당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후임으로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대해 이른바 물수능 우려 등 난이도를 둘러싼 여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하며 추가 설명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건 선택의 자유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을 향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자산 실명제를 앞두고 위믹스 가상자산 60억 원어치를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이상거래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금 세탁을 위해 위믹스 코인 51만 개를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와 교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 그러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고 세 번째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고서야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위믹스 가상자산 발행사 등을 상대로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의 집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검찰의 움직임은 3주 가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흐름을 추적하려면 해외 거래소에서 정보도 받아야 하지만 영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 김 의원이 거래한 코인이 워낙 많아서 전자지갑 하나를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검찰은 혐의 입증이 덜 까다로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최근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보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게임머니를 교환하는 토큰 성격이라 증권적인 기능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우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가운데 혐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결국 코인 흐름 분석을 마치고 혐의도 구체화해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러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현지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간 구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 대표가 현지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특별검찰청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국내 송환 일정은 더 불확실해지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한 한국의 송환 요청에 따라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국민의 84%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의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이라면서 정부가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하려는 데 대해 핵발전소 인근 주민과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노후 핵발전소를 영구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차폐연대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 의원이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장했다면서 전 장현에 대한 혐오를 만든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장현은 임의단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석 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약범 과반이 20, 30대에 치중되고 10대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중간 수사 발표에서 경찰이 3,000명 넘는 마약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3,670명입니다. 이 가운데 909명은 구속됐습니다. 불과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검거된 숫자가 이만큼인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서도 21% 늘었습니다. 검거 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에서 30대가 각각 30.9%와 21.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10대 마약 사범은 전체 5%에 해당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98명에서 올해 212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많아지며 급격히 늘었습니다.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밀반입 판매 등 공급 사범을 1,100여 명 검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마약 범죄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을 체계화하고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적발된 사례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가죽을 벗기고 스펀지를 뜯어내니 포일에 줄줄 쌓인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에 숨겨졌던 건 다름 아닌 케타민 500g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작년 11월부터 넉 달간 자전거 안장이나 야구방망이 등에 마약을 숨겨 항공 화물로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시가 255억 원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왔는데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판매할 때는 상대적으로 검시가 취약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유명 클럽을 중심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주축은 MD로 불리는 클럽의 영업 직원들입니다. 검거된 57명은 모두 20, 30대였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마약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관계기관과 마약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마약류인 야바 등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66명과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총체간태에 야바를 밀반입한 뒤 태국인 전용 클럽 등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재배한 대마를 상습 투약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 창고와 비닐하우스, 화장실 등에 대마초를 나눠 보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300명이 일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주택에서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공장 화재는 재활용품과 섬유 등 인화물질이 많은 데다 샌드위치 패널 공장이 밀집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 국과수는 정확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벽이 시커멓게 타고 구부러졌습니다. 녹아내린 천장은 당시 화염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줍니다. 공장 안에는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던 트럭이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채 서 있고 그 옆으로는 타담한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터를 잃은 직원은 울음만 터져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한 10년간 이 회사에서 몸 담고 근무했었던 곳이거든요. 답답하죠. 어제 근무하고 그 시간에 불길 올라오는 거가 대박했어요. 불이 빠르게 또 넓게 퍼진 건 인화성 물질이 많고 샌드위치 패널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탓입니다. 불탄 공장 안으로 들어선 합동감식단은 빠르게 퍼진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4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합동감식 결과와 인근 CCTV 및 목격자 탐문을 통하여 발화 장소 및 원인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소 상태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화마는 삶의 터전을 또 앗아갔습니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서울 서교동 마사지 가게에서 불이 나 화장실 일부와 내부 집기가 불에 타면서 71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 남구 고물상에 불이 나 야외에 쌓아둔 폐기물을 태운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연기에 놀란 시민의 119 신고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서울 구로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며 보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흘간 외박하며 홀로 집에 방치됐다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동이 발견됐을 때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아동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구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고 얼굴과 몸의 색깔도 변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집 거실에 빈 소주병이 30병 정도 있었고 밥솥에는 누렇게 변한 밥만 남아 있었다면서 또래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해당 아동이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다며 친모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아파트에 설치된 흔들 의자에 깔려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도권에 있는 흔들 의자 제작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릉수협은 오늘 오전 강릉시 주문진 앞바다에서 무게 160kg으로 주문진 해상에서 잡힌 참다랑어 중 역대 가장 무거운 초대형 참다랑어가 정치망 그물에 잡혀 310만 원에 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이 이번엔 피해 공무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동료 시의원을 포함한 측근들이 피해자를 만나자고 압박했고 결국 해당 공무원은 면담 직후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무원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을 개인 SNS 관리에 동원했다는 의혹부터 육급 나부랭이라며 폭언과 고성을 질렀다는 증언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하기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직 시의원은 물론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측근들이 피해 공무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 면담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겁니다. 피해 공무원은 하 의장과 면담한 직후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차 가해라며 즉각 반발했고 하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의장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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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짝이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호흡 곤란이 오면서 쓰러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인 이외의 인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은 결국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공무원 노조는 출근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하 의장의 사퇴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영천 시내 곳곳에 규탄 현수막을 내걸고 국회 앞에서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2차 가해가 얼마나 피해자를 고통에 몰아넣는지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그 알량한 의장직을 유지하고자 하 의장은 최근 본회의에서 논란에 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요즘 영화 시장에선 범죄도시 3가 단연 돋보입니다. 개봉 14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지금 속도라면 범죄도시 2에 이어서 1000만 관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강내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번엔 칸 현지에서 영화제 분위기 좀 전해주셨고 오늘은 범죄도시 3 얘기를 좀 강내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흥행이 심상치 않던데 지금까지 기록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네, 먼저 범죄도시 3는 16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최장 기간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인데요. 개봉 첫날 74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시작한 이 영화는 개봉 1일차에 100만, 개봉 3일차에 200만, 6일차에 500만, 개봉 14일차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전편을 뛰어넘는 흥행 속도입니다. 이 정도 기세라면 1269만 명을 동원한 범죄도시 2에 이어 쌍천만 기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강 기자 보시기에 범죄도시 3가 이렇게 연속 흥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님들은 사실 범죄도시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실까요? 저는 장첸? 저는 마동석이 가장 떠오르는데요. 캐릭터와 네. 이제 배우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마동석 씨의 주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그 강렬한 쾌감이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범죄도시 이전에 주로 조연으로 흥행을 했던 마동석 씨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통해서 유일무이한 캐릭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수사물로서의 정교함보다는 사실 타격감이 좋은 액션의 짜릿함을 원했고 이 범죄도시 시리즈는 그런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을 했습니다. 특히 범죄도시 3는 액션의 비중이 늘려서 영화 관객들의 신뢰를 지켜냈습니다. 네, 예. 타격감이 좋다. 아직 안 봐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전편들에 비해서 영화 길이가 짧고 관람 등급이 낮아진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사실 영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범죄도시 3의 러닝타임이 105분이고 15세 관람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130분 분량의 영화가 많이 나오는 요즘 추세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러면 사실 더 많은 스크린에 걸 수가
수가 있고 이 잔인함이 덜하기 때문에 가족과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1000만 관객 돌파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예, 앞서 저는 범죄도시 하면 마동석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마동석 씨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주연도 했지만 제작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마동석 씨의 집념이 기반이 됐기에 가능한 이야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동석 씨는 이번에 주인공 마석도 형사를 연기를 하면서 동시에 영화의 기획과 제작 각색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형사의 이야기를 형사 모임에서 50개 정도 듣고 영화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추렸다고 합니다. 이 형사 모임이 사실 좀 이색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마동석 씨와 원래 친분이 있었던 강력반의 윤석호 형사를 필두로 형사분들이 여럿이 함께하는 모임이 구성이 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영화 자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마동석 씨는 사실 영화 홍보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시즌2 개봉 당시에는 시즌3와 4를 연이어서 찍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취재진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나눴습니다. 네, 기획, 제작, 각색에 참여했는데 마동석 씨 실제 캐스팅에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즌1의 장첸, 또 시즌2의 강혜상 모두 파격적이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캐스팅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나요? 네, 마동석 씨는 이제 기성 배우에게는 사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게 하고 연기력이 출중하지만 사실 대중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무명 배우들은 대거 기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신선하고 또 생생한 영화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즌 1의 윤계상 씨나 시즌 2의 손석구 씨 모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연기파 배우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지만 범죄도시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열연이 큰 네.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윤계상 씨의 경우에는 그 연변 사투리부터 장발 머리까지 네. 소화를 하면서 일대 악역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해줬고요. 손석구 씨의 경우에는 좀 이른바 날것의 느낌에 살아있는 그 현실적인 연기로 장첸과는 또 다른 악역 캐릭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마동석 씨는 윤계상 씨를 호랑이, 손석구 씨를 사자에 비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범죄도시 하면 또 그 악역의 역할이 또 단연 돋보이는데 이번에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캐스팅도 직접 한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범죄도시 3에는 이준혁 씨가 맡은 주성철 그리고 아오키 무네타가 씨가 맡은 리키까지 크게 2명의 주연급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마동석 씨가 신과 함께해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준혁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섭외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또 제가 이 영화 관계자분에게 여쭤보니까 손석구 씨가 시즌 2에 캐스팅이 됐을 당시에 이준혁 씨와 함께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를 찍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시즌 3에는 이준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대 빌런이 3대 빌런을 추천을 한 거죠. 네, 3대 악역이 이준혁 씨만 될 뻔했는데 지금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렬함이 좀 분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악역이 바뀌고 있지만 사실 시리즈물로 제작이 되면 이전 시즌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범죄도시 3 같은 경우에는 2명의 빌런을 내세우고 심지어 이들이 같은 편이 아니라 각각 또 붙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마동석 씨도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 여성 빌런이라던가 여러 무리의 빌런이 등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변주를 좀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이번엔 어떤 변화를 줬을까 이런 기대도 하나의 또 재미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범죄도시 시리즈 몇 편까지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마동석 씨가 이미 8편까지 기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일단 범죄도시 4까지는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시즌 4의 빌런으로는 배우 김무열 씨가 나오는데요. 김무열 씨도 사실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좀 섬뜩한 범죄자 역할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마동석 씨와 20년을 함께한 허명행 무술 감독이 범죄도시 4의 연출을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영화 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관객 쌍천만을 달성한다. 아까 제작자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마동석 씨도 그럼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수익을 알려면 개런티와 제작비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개런티와 또 매출 지분은 사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도시 2의 제작비는 130억인데 극장 티켓 매출로만 1,200억 원을 넘겼기 때문에 1000% 가까이 달성을 한 셈입니다. 이때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티켓 매출의 절반인 600억 정도고요. 거기서 이제 보통 4대 6으로 배분이 되는데 그때 이제 240억인데 여기에 또 3개사가 공동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동석 씨의 제작사는 8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도시 3의 제작비는 제작비가 5억 원이 더 들어간 135억 원 정도라 손익분기점이 18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직 상영 중이고 또 해외 매출에 극장 외의 플랫폼 OTT라던가 이런 부분에 판매 수익까지 더하면 매출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범죄도시 3 흥행하면서 모처럼 또 극장가에 또 활력을 찾는 분위기인데 혹시 또 이 범죄도시 3와 격돌할 영화들은 어떤 것 좀 기대작이 있습니까? 할리우드 대작들이 몰려옵니다. 영화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범죄도시 3의 기세에 개봉 시기를 아직 조율 중인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화려한 스케일의 외화들이 속속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6 그리고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최근에 개봉을 했고요. 15년 만에 돌아오는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과 톰 크루즈가 출연하는 미션 임파서블 7도 곧 관객을 만납니다. 하지만 외화의 공세 속에서도 범죄도시 3가 상천만을 기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이슈팀 강내리 기자와 함께 범죄도시 3 영화 관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학교생 5명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자가 공소시효는 끝이 있어도 수사는 끝이 없어.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포기를 못하겠어요. 이번 사건에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도롱뇽아를 잡으러 올라간 5명의 아이들. 저녁이 되도록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다. 부모들은 아이들 사진을 붙인 트럭을 몰며 전국을 찾아 헤맸다. 쏟아지는 허위 제보와 황당한 주장들은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고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가 범인이다라는 주장은 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자식이 뭐 그렇게 하면 마음 아파하고 또 와가지고 안매장이 뭐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부모를 몇 번 죽이는 택입니까 지금? 뭐 이걸 보고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뭐 할 말이야 뭐 대상 같아도. 경찰은 밤이 되자 추위와 비를 피하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유고를 감정한 법의학팀은 명백한 타살로 결론 내렸다. 못하고 줄이나고 그냥 묶어지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자연사입니까?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당시 도롱뇽아리 개구리로 와전되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누가 우리 애들 왜 죽였는지 꼭 알고 싶고 그것만은 알아야만이 우리 부모로도 가슴에 한을 풀겠는데. 네, 영상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레일이 5시 4분에 복구를 완료해서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의 철도선로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다. 저희가 아까 사회부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복구가 완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말 앞두고 좀 혼란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됐는데 다행히도 코레일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앞서서 복구가 됐습니다. 네, 추가 속보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피파 랭킹 21위 남미 강호 페루와 부임 후 세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주전 중앙 수비 조합이 빠졌고 손흥민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는 출전이 어려운 겁니까? 네, 클린스만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장 수술 이후 컨디션 회복이 빠르다면 교체로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평가전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빠진 공격진에는 이강인과 황희찬, 이재성 등이 중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3월 A매치에서 뛰지 못한 황희찬의 복귀에 감독도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But I think we have fantastic players being behind Sonny, We have, Ichan now is back. Was important. He was not available in March for me. 최전방 공격수는 오용규와 조규성, 황의조 선수가 골고루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공격수 모두 컨디션이 좋기 때문입니다. 셀틱의 오용규는 소속팀에서 교체로 출전하면서도 꾸준히 골을 넣었고 조규성과 황의조 선수도 나란히 K리그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뒤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예전에 좋았던 컨디션을 리그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기대할 만합니다. 김민재와 김영권이 빠진 중앙 수비는 박지수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정승현과 김주성 그리고 박규현 등이 실전에서 기량을 점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3월 평가전에서는 콜롬비아와는 2대2 무승부, 우루과이에게는 2대1로 졌습니다. 그러나 3월에는 감독이 선수들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벤투호 자원을 그대로 발탁해 경기를 치렀고 이번에는 감독이 직접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발탁한 해외파와 K리그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제1기 클린스만호의 본격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평가전에서 벤투호의 빌드업보다는 빠른 공수 전환에 더 방점을 두었던 클린스만호. 개인 기량이 탄탄한 남미의 강호 페루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축구로 첫 승리를 신고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룬 김은중 감독이 대회를 마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골짜기 세대라는 편견을 이겨낸 제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플레이로 샤프로 불렸던 스타 공격수 출신 김은중 감독. 자신도 출전했던 U20 월드컵 대회에서 신화를 썼습니다. 저는 예선 탈락했는데 여러분들은 4강이라는 준결승까지 올라왔다. 진짜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수들 역시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골짜기 세대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깨고 대반전을 이뤄낸 대표팀. 호텔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4강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우리 선수들 진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제 욕심이지 않았나. 어린 선수들에게 주는 조언은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만족하는 순간 본인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태다. 선수로 뛰는 게 더 편했다는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선수 때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21명의 선수가 다 자식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팀 선수들을 더 챙기게 되고 좀 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선수 때가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았나.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말로 제자들을 응원한 김은중 감독. 이 대회로서 끝이 아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소속팀 돌아가서도 꼭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운동장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4강 신화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매 순간 완벽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저 삶 자체도 매일매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항상 또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호주와 평가전에서 79초 만에 그림 같은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고 자신의 A매치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2년간 몸담았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되는 메시는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프로농구 대의원 구단이 결국 회원사에서 제명됐습니다. KBL은 새 인수기업 물색 노력이 무산될 경우 대의원 소속 선수들의 새 둥지를 찾기 위해 다음 달 특별 드래프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의원의 구단주인 허재 대표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KBL이 임금체불 등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의원 스포츠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구단이 제명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양 대의원 스포츠를 회원사에서 제명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최종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창단한 대의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를 시작으로 인수대금 미납, 선수단과 운영 인력의 임금 체불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고 모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도에 이어 김용빈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L은 프로구단 유치에 적극적인 부산시와 논의해 인수기업을 찾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9개 구단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원 선수 18명은 다음 달 특별 드래프트를 통해 새로운 소속팀을 찾아야 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5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돈도 받고 그다음에 팀도 찾아서 빨리 좋은 환경에 빨리 운동하고 싶은 게 지금. KBL은 구단주를 겸하고 있는 허재 총괄 대표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의원 측이 지속적인 문제를 거짓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입니다. KBL은 선수들 연봉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햇살이 무척 따가운 요즘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번 주말에는 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경주는 무려 3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고요.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사이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서쪽 지방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후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